제가 지금 NMR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 마이크로웨이브나 IR, UV 비저블하고 NMR 이제 사뭇 많이 다른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NMR에서는 빛을 쏴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다 코일에다가 전류를 흘려줘서 마그네틱 필드를 쏴줘요. 그럼 이 마그네틱 필드가 스핀이 갖고 있는 마그네틱 모멘트랑 상호작용을 해서 스핀의 방향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측정도 뭘 측정하냐면은 그 스핀이 만들어지는 마그네틱 필드를 측정을 해요. 코일에다 감아가지고. 사뭇 다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는 계속 제가 얘기했던 내용 똑같이 그려놓은 거예요. 여기 스핀이 이렇게 돌고 있어. 스핀이 이렇게 돌고 있어. 그리고 NMR에서는 바깥에서 큰 자기장을 이렇게 걸어준다고 했었죠. 그러면 얘가 그 세차 운동을 한다. 주파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주파수 해당하는 전류를 여기다 흘려주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XY 평면에서 이렇게 회전하는 마그네틱 필드가 만들어져요. 보통 바깥에서 걸어진 지축 방향의 자기장은 보통 NMR 쪽에서 B0라고 부르고요. 코일에다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은 자기장이 만들어지죠. 그 자기장은 보통 우리가 이제 B1이라고 부르요. B1은 XY 평면에서 회전하는 자기장이에요. 그런데 그 회전 주파수가 뭐랑 똑같냐면은 요 지축 방향 걸린 자기장에서 회전하는 세차 운동하는 마그네틱 모멘트의 주파수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공명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그림의 세 번째 페이지처럼 된다는 거야. 얘네들이 원래는 랜덤하게 퍼져 있다가 얘가 XY 평면에서 회전하는 B1이라고 표현되는 이 자기장하고 똑같이 움직이게 된다. 그래서 모이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모였어. 이렇게 모였어. 그러다가 얘를 꺼줘. 자, 꺼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모였던 놈이 그대로 있지를 못해. 왜 그러냐면 평형 상태가 아니거든. 시간을 두고 기다리게 되면 얘네들이 다시 어떻게 되냐면 프린트블의 네 번째 원래 상태로 돌아가. 이것이 이렇게 화살표들이 다시 쭉 퍼지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빨리 제자리로 돌아가느냐, 그것이 이제 T1 혹은 이제 T2 릴렉세이션 타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T1을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T2를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관해서 주로 얘기를 해주려고 해요. 두 번째 페이지는 방금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두 번째 페이지는 요 B1 펄스를 쏴주게 되면은 업스핀도 얘가 모이게 되고 다운스핀도 모이게 된다.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하게 주는 마그네틱 모멘트가 XY 평면에 뻗게 된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페이지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지축 방향에 있던 마그네틱 모멘트가 마그네틱 필드를 쏴주게 되면 결론적으로 XY 평면으로 떨어진다. 그런 걸 나타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페이지는 근데 얘는 평형이 아니라 평형은 어떤 상태냐면은 평형은 어떤 상태냐면 요게 평형인 상태야. 근데 내가 마그네틱 필드를 쏴줘가지고 얘를 이쪽으로 걸어놨다. 이게 평형이지. 그러면은 마그네틱 필드를 끄게 되면은 얘는 자연스럽게 다시 위쪽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평형 상태는 마그네틱 모멘트가 어떤 상태냐면은 지축 성분값은 0 아닌 값을 갖고 XY 성분은 0을 갖는 상태. 이게 평형 상태. 근데 펄스 쏴줘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놓게 되면은 이 상태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 상태는 지축 성분값은 0이 되고 XY 성분값은 이제 0을 지금은 이렇다는 거예요. 시간을 두고 기다리게 되면 얘는 다시 원래 상태로 이제 복귀하게 될 거예요. 그때 지축 성분이 얼마나 평형 상태로 빨리 돌아가느냐를 T1, XY 성분이 얼마나 돌아가느냐 그것을 T2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게 올라가는 모양은 그림에 보다시피 그런 나선형 궤적을 그리고 돌아가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여전히 뭐를 걸어주냐면은 자기장을 걸어주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회전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나선 형태로 돌아가더라. 그래서 이 부분을 그림을 그리면은요 어떻게 그려지게 되냐면은 0에서 평균값으로 돌아가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지축 성분값은. 반면에 XY 성분값은 어떤 0인 값에서 이렇게 떨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떨어져야 되겠죠. XY는 0 아닌 값에서 0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빨리 떨어지냐가 T2, 이게 얼마나 빨리 올라가느냐가 T1. 그래서 오늘은 얘하고 얘를 어떻게 측정할 건가를 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먼저 첫 번째 시간은 얘를 어떻게
측정하는가를 보도록 해요. T1을 어떻게 측정하는가. 근데 얘를 알기 위해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4개 그림 있잖아요. 근데 그 그림이 잘못됐어요 내가. 그래서 다시 프린트 할 거거든요. 이걸 봐야 돼. 제 그림은 그래서 네 번째 그림을 보면은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코일이 지금 여기에 걸려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측정은 뭐냐면 이 코일에서 흐르는 전류를 측정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 어떨 때 전류가 많이 흐르냐면 여기에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크게 들어오면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되고요. 자기장이 여기 쪽 방향으로 작게 흐르게 되면 전류가 안 흐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그네틱 모멘트는 XY 평면에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 회전한다 뭐 그런 얘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작점이 중요한 거예요. 프린트물의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 빨간색이 마그네틱 모멘트. 예를 들어서 마그네틱 모멘트가 이쪽 방향에 있다라고 해봅시다. 자, 여기 T 이퀄 0이 T 이퀄 0일 때 마그네틱 모멘트 이쪽 방향에 있다라고 해봅시다. 근데 자기장 요것은 수직인 방향으로 걸려 있거든요. 그럼 여기 코일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이게 0이라는 거죠. 0. 자, 그런 다음에 얘가 예를 들어서 이쪽 방향으로 회전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있던 놈이 이렇게 흐르게 되거든요. 이쪽 방향 흐르게 되면은 이게 Y' 성분이 음수값으로 가게 되겠죠. 여기서는 수직이니까 0이었다가 이쪽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은 요게 이쪽 코일 입장으로 보면 마이너스 성분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간다는 거예요. 쭉 내려가. 그래서 완전히 여기로 오게 되면은 맥시멈 마이너스 값을 이제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계속 돌게 되면은 이제는 마이너스 값이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 오게 되면 다시 수직이 되니까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게 X'이면 다시 오른쪽으로 돌게 되면 이제는 플러스 성분값이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쭉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의 커브를 그릴 거다라는 거야. 프린트물의 왼쪽에다가 까만 점을 그려놨잖아요. 시작점이 여기야. 여기서부터 음수가 됐다가 올라가서 플러스가 됐다가 음수 이렇게 되더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냐면 세 번째 그림을 볼 거예요. 세 번째 그림은 뭐냐면은 마그네틱 모멘트가 여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 시작하냐면은 여기서 시작을 해요. 여기서. 자, 얘도 마찬가지로 코일은 수직 방향에 걸렸기 때문에 역시 0부터 시작하죠. 그죠? 얘하고 얘는 수직이니까. 근데 이쪽으로 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플러스 값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여기서 시작할 때는 어떻게 됐었나요? 0부터 시작하지만 내려가잖아요. 여기 있을 때는 0부터 시작하지만 올라가서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자, 얘하고 얘는 주파수는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요 XY 평면에서 도는 화살표의 그 주파수는 똑같거든. 얘나 주파수가 같은데 시작점이 달라. 그러니까 모양이 달라. 0부터 시작해서 얘는 음수로 떨어지는 커브고 얘는 0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는 커브예요. 자, 근데 제가 얘기했지만 NMR은 무슨 NMR이라고? 포리어 트랜스폼 NMR이라고 했잖아요. 요것이 NMR 하드웨어 장비가 측정하는 건데 얘를 갖다가 포리어 트랜스폼을 해서 X축이 주파수인 성분을 만든 거예요. 얘를 포리어 트랜스폼 한 거하고 얘를 포리어 트랜스폼 한 게 그림이 다르는 프린트물에 네거티브 업접션 되어 있다는 거 있잖아요. 얘를 포리어 트랜스폼 하잖아요. 그럼 스펙트럼이 이 아래쪽으로 나온 거예요. 반면에 얘를 포리어 트랜스폼 하게 되면은 스펙트럼이 위쪽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주파수지만 얘는 픽이 포리어 트랜스폼은 아래쪽으로 나오게 되고요. 얘는 위쪽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지티브 디스퍼전, 네거티브 디스퍼전도 시작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시작점이 포지티브 디스퍼전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돌아가는 거고 네거티브 디스퍼전은 이쪽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시작점이 다른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T1 측정할 때는 얘하고 얘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픽이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가 있고요. 위쪽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 차이는 뭐냐면은 마그네틱 모멘트가 여기서부터 돌기 시작하느냐 여기서부터 돌기 시작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자, 요것을 기억을 해야 그 다음 페이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그 다음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서 여러 개 그림 나와 있는 거 있죠.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는 그러면 T1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T1 이름이 있어요.
실험 방법.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인버전 리커버리라고 부릅니다. 자, 먼저 실험을 어떻게 하느냐? 먼저 펄스를 자, NMR 실험하게 되면은 여기다 코일을 감아주고 여기다 전류를 흘려준다 그랬죠. 근데 전류를 계속 흘려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정한 시간 동안만 흘려주게 돼요. 첫 번째 펄스를 우리가 일정한 시간 동안을 걸어주는데 180도 펄스를 쏴주고요. 기다렸다가 그다음에 요것에 정확히 반 정도 되는 시간에 이제 90도 펄스를 쏴줘. 요 시간을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타워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때 요때부터 시그널이 나오기 시작해. 시그널이. 그래서 그 시그널의 크기를 측정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실험이야. 두 번째 실험은 또 두 번째는 180도 펄스 쏴주고 얘를 늘려줘. 타워를 조금 늘려주고 그 다음에 90도 펄스. 그러니까 첫 번째 실험은 얘라 그러면 두 번째 실험은 이렇게 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180도. 얘도 90도. 근데 얘가 늘어난 거야. 얘를. 이거 타1이라고 그러면 얘가 타2라고 그러고 또 시그널을 잡아. 그래서 타1일 때 시그널을 측정. 타2일 때 시그널을 측정. 이런 식으로 타우를 계속 바꿔주면서 측정을 하게 되면은 T1을 측정할 수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하면 얘를 측정할 수 있는가가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거란 거죠.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180도 펄스, 그 다음에 90도 펄스를 쏴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쏴줘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90도 펄스를 많이 얘기했었죠. 90도 펄스는 90도 펄스는 뭐라 그랬냐면은 처음에 마그네틱 모멘트가 지축 방향에 있는데 일정한 시간 동안 펄스를 쏴주게 되면 얘가 어디로 가냐면은 여기로 가게 해주는 펄스를 90도 펄스라고 그랬잖아요. 180도 펄스는 그것의 시간을 2배를 더 늘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여기로 가는데 90도 펄스라고 그러면 시간을 2배 늘리면 어떻게 돼?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180도 펄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플러스 지축에 있던 마그네틱 모멘트를 마이너스 지축으로 옮겨지게 해주는 시간 동안만 펄스를 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마그네틱 모멘트가 평형 상태에 있을 때 180도 펄스 쏴주고 끝나게 되면 여기 있던 놈은 어디로 가냐면 이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기다리면 어떻게 될까요? 기다리면은 요게 평형이잖아요. 요게 원래는 요게 평형이었는데 펄스를 쏴주고 가지고서 강제로 여기로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다리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원래 자리로 이제 복귀할 거라는 거죠. 복귀할 때 어떻게 복귀하냐면 원래는 화살표가 이렇게 있다가 이 화살표가 어떻게 돼요? 점점 마이너스가 줄어들겠죠. 점점 줄어들었다가 0이 됐다가 다시 플러스가 돼가지고서 평형에 도달하게 될 거예요. 그죠? 그 과정을 그려보면 뭐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지. 이렇게 될 거예요. 마이너스에서 점점 플러스가 되다가 0이 돼서 점점 커져서 어떤 평형값에 도달하게 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빨리 올라가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T1 릴렉세이션 타임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시그널을 어디서 잡냐면은 여기다 걸어준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하거든요. 근데 코일하고 지금 마그네틱 모멘트는 서로 어때요? 90도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측정이 되지가 않아. 마그네틱 모멘트는 마이너스에서 계속 움직이지만 여기에는 아무런 시그널이 나오지가 않아. 왜 그러냐면 시그널은 Y축에, XY 평면에 걸려있기 때문에 G축 방향에 있는 마그네틱 모멘트는 얘가 측정을 하지를 못해요. 여기에 코일에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마그네틱 모멘트가 여기 XY 평면에서 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는 측정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냐면은 180도 펄스를 쏴준 다음에 일정한 시간 동안 기다려요. 타오만큼 기다려요. 그럼 이 화살표가 어떻게 될까요? 좀 줄어들겠죠? 원래 상태에서 조금 줄어든 상태에서 그 다음에 뭐를 쏴주냐면 90도 펄스를 쏴주는 거예요. 90도 펄스 쏴주게 되면 이게 확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G축으로 된 화살표가 돼 있어. 그러다 90도 펄스를 쏴주게 되면 여기 있던 놈이 어디로 올라가면 여기로 올라간다. 여기로. 근데 지금 NMR 할 때는 언제나 여기다가 자기장이 걸려져 있는 상태거든요. 얘가 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뺑뺑뺑 돌아. 그럼 여기서 시그널이 나온다는 거죠. 그 시그널이 여기서부터 시그널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시그널이 나오는데 얘가 지금 이렇게 돌고 있다라고 그러면은 0부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0부터 시작할까? 0부터. 코일은 이쪽에 걸려있고 시작은 여기자 이렇게 돈다 그러면 0부터 시작해서 계속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떨어질 거라는 얘기죠.
이렇게 가게 되면, 그래서 이쪽에 오게 되면 마이너스 값을 최대값을 갖게 되고, 다시 이쪽으로 돌게 되면 다시 올라가다가 요 점에 오게 되면은 90도니까 다시 0이 됐다가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플러스 값이 나오면서 0부터 시작해서 음수가 됐다가 플러스가 됐다가 음수, 이런 식의 그래프가 만들어진다. 첫 번째 그래프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를 푸리어 트랜스폼 하게 되면은 어떤 그래프가 나오느냐?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자, 이 크기는 뭐에 비례할까요? 이 크기는 바로 요 놈의 크기랑 상관이 있다는 거죠. 요 놈의 크기. 요 놈의 크기에 의해서 요 진폭이 결정이 되고요. 그 진폭에 의해서 바로 푸리어 트랜스폼 했을 때 픽의 위치가 나오는데 얘가 음수가 나온다. 음수가. 자, 그 다음에는 타워를 늘려. 한 번 실험 끝났거든요. 그래서 찍었어 여기다가. 요거를 측정을 해서 이렇게 찍었어. 그 다음에 시간을 늘려. 그래서 타워를 조금 더 늘려서 이렇게 그려. 이렇게. 이걸 더 늘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가? 시간을 더 늘렸기 때문에 화살표가 더 줄어들겠죠, 이런 식으로. 더 줄어들어. 그 다음에 또 90도 펄스 싸죠. 그럼 다시 올라가게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는 화살표가 작아져. 모양은 똑같지만 어떻게 될까요? 이거 진폭이 이렇게 줄어들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화살표가 다시 찔끔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프린트물에 나와 있듯이 그 다음에 이렇게 줄어들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실험을 해. 또 이걸 늘려줘. 더 늘려서 또 실험을 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놈이 이제 계속 올라가다가 0이 될 때가 있어요. 0.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90도 펄스를 쏴주더라도 더 시그널이 안 나와. 그래서 프린트물의 세 번째처럼 그냥 플랫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더 기다려. 여기 찍힌 거죠 지금. 더 기다려. 그래서 더 기다리면 어떻게 될까? 이제 0에서 어떻게 될까? 이제 화살표가 위쪽으로 올라가요. 위쪽으로. 그래서 90도 펄스 쏴주게 되면 이제 요 놈이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가는 것이 아니고 90도를 쏴주게 되면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요게 모양이 달라지겠죠 이제는. 이 모양이 아니고 0부터 시작하는데 이쪽으로 돌게 되니까 이제는 위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쪽으로. 아까는 아래쪽으로 내려갔었잖아요. 여기 있던 놈은 여기서 시작을 하게 되면 이쪽으로 돌게 되면 이게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런 커브가 나오게 되고요. 얘를 푸리어 트랜스폼 하기는 아까랑 다르게 위쪽으로 P가 나와요. 그래서 프린트물에 보면은 위쪽에 P가 나온다. 그래서 요게 찍히게 된다. 마지막으로 더 기다려. 그래서 또 찍으면 어떻게 될까 이번에는 이 화살표가 이제는 더 커지게 될 거라는 거죠. 더 커지게 되면 이제 픽이 더 커져 가지고서는 이제 여기에 도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우리가 요거를 재현해낼 수 있다. 그래서 요거로부터 우리가 빨리 얼마나 올라가느냐로부터 뭐를 측정하냐면은 T1을 측정한다라는 거예요. 요것을 우리가 인버전 리커버리 방법을 이용해서 T1을 측정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는 자, T1은 그래서 어떻게 측정하냐면 핵심이 뭐냐면 첫 번째 180도 펄스를 쏴준다. 그 다음에 일정 시간을 기다린다. 그 다음에 90도 펄스를 쏴준다. 그러면은 측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뭘 공부할 거냐면 그러면 T2를 어떻게 측정할 거냐 얘기할 거거든요. 그 T2 측정 방법은 이것도 되게 유명한 방법이에요. 분광원에서는 포톤 에코 방법이라고 이름이 있어. 근데 그 제가 그림을 그려서 반대야. 포톤 에코일 때는 180도를 쏴주는 것이 아니고 먼저 90도를 쏴주고요. 그 다음에 180도를 쏴줘요. 그래서 측정을 하면은 T2 측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다. 완전 반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끝나고 다음 시간에는 T2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순서가 바뀐다는 거예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NMR에서. 자, 그 다음 페이지는 좀 완전 다른 건데요. 제가 일반화학 때부터 얘기했던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가 A 프로톤이 있고 여기가 B 프로톤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 픽이 나오고 B 프로톤에서 픽이 나오는데 B 프로톤은 A 프로톤은 B 프로톤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픽이 세 개가 나오고요. B 프로톤은 A 프로톤 때문에 픽이 이제 두 개가 나온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여기서 하나 설명하기 어려웠던 게 뭐냐? B 프로톤이 왜 두 개로 갈라지느냐? 이 B 프로톤인데
B 프로톤은 바깥에서 내가 B0를 쏴주지만 이 B0뿐만이 아니라 요 프로톤이 만들어내는 자기장을 추가로 느끼게 되는 애가 업스핀일 때가 있고 다운스핀일 때가 있기 때문에 픽이 두 개로 갈라진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나 한 가지 대답을 못하는 거. 근데 얘는 어떠든지 얘도 스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 때문에는 왜 안 갈라지냐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 그때 대답을 못했잖아요. 그것을 설명하려고 그래 이제부터. 그때 뭐라고 설명했냐면 요 B 프로톤은 A 프로톤과는 다르게 요 두 개는 서로 구분할 수 없는 프로톤이다. 그런 경우에는 갈라지는 것이 안 보인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분광학 시간이니까 이제는 얘하고 얘가 서로 구분할 수 없는 프로톤인데 왜 그러면은 얘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가를 설명해 주려고 해요. 자, 그거 하나 설명해 줄 것이고 또 하나 곁다리 설명해 줄 수 있는 뭐냐면은 요 스펙트럼을 자세히 보잖아요. 굉장히 민감한 학생은 요 스펙트럼이 약간 이상하다는 걸 느껴요. 뭘 이상하냐면은 요 스펙트럼 이게 아니라는 거야. 자, 얘하고 얘의 차이점은 뭐냐면 얘하고 얘가 크기가 똑같아요. 그리고 얘하고 얘가 크기가 똑같아.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얘하고 얘가 크기가 같아야 되고요. 왼쪽 오른쪽 크기가 같아야 돼. 근데 스펙트럼 잘 보잖아요. 이쪽이 살짝 올라가 있어요. 얘거보다 이거 살짝 올라가 있고 얘가 얘보다 살짝 올라가 있어. 이걸 지적하는 학생이 있어. 이것도 설명할 수가 있어. 이걸 극명하게 나타내준 게 그 다음 페이지에. 그 다음 페이지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자, 얘도 뭐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거. 여기 HA 프로톤 있고 HB 프로톤 있다. 그래서 요놈의 케미컬 시프트를 델타 A, 요놈의 케미컬 시프트를 델타 B 뭐 이렇게 됐다라고 했을 때 만약 얘가 이렇게 됐다 라고 했을 때 고해상도 270MHz에서 측정을 하게 되면은 픽이 갈라져 보인다는 거죠. 이게 두 개 나오고 이렇게 세 개 나온 식으로 이게 270MHz일 때. 근데 장비가 없어서 60MHz로 측정하게 되면 이게 달라붙는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구분이 안 된다. 왼쪽은 똑같은 샘플인데 60MHz로 찍을 때는 이게 달라붙어 가지고서 구분이 안 가는데 270MHz를 하게 되면 이게 벌어지면서 보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가만히 보면은 얘 픽하고 여기 픽이 위치가 같지가 않은 게 더 커요.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 얘하고 얘를 비교하면 얘가 더 크고 얘가 작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마주 보는 쪽 있잖아요. 서로 두 개의 픽이 있는데 커플링 되어 있어. 마주 보는 쪽에 있는 픽의 인텐시티가 커지고 바깥쪽에 있는 놈은 인텐시티가 줄어들어. 이거하고 아까 얘기했던 거 똑같은 프로톤끼리는 서로 커플링하지 안 하는 것처럼 보인다.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 얘기를 해주려고 해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이 두 개 프로톤은 서로 구분할 수 없는 프로톤이라는 게 핵심이야.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보면 예전에 일반화학 때 얘기했던 내용이 다시 한번 들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제가 일반화학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두 개 전자가 돌아다니는데 1번 전자가 돌아다니고 예를 들어서 2번 전자가 돌아다닌다. 근데 두 개 입자니까 이 두 개 입자의 상태를 나타내는 파동함수는 뭐 푸사의 원투가 될 텐데 만약에 1번 전자하고 2번 전자가 정말로 구분할 수 없는 입자였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정보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1번하고 2번이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는 1에다가 2를 대입하고요. 2에다 1을 대입하더라도 같은 값이 나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파동함수 자체가 물리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파동함수 제곱이 측정값이랑 같기 때문에요. 이런 관계식을 만족해야 된다. 1번하고 2번이 구분할 수 있는 입자라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돼. 구분할 수 없는 입자일 때만 이 식이 성립해야 된다. 구분할 수 없다라는 것이 키포인트예요. 두 개가 구분할 수 없는 입자라 그러면 반드시 이런 식을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곱을 벗기잖아요. 그럼 두 가지 가능성이 나와요. 이런 경우도 있고요. 이게 마이너스가 붙어도 상관.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함수를 보통 수학에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시메트릭한 함수라고 부르고요. 아래쪽을 안타이 시메트릭한 함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입자가 동일한 입자였다 그러면 그 동일한 입자의 상태를 나타내는 파동함수는 시메트릭하거나 안타 시메트릭 해야 된다.
이거 마치 뭐라 같은 거죠 이게? 이거 일반 학교 계속했던 것처럼 이렇게 원점 대칭인 분자에서는 파동함수가 반드시 계라대 아니면 운계라대야 한다 그런 거랑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두 개 입자가 동일 입자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파동함수는 시메트릭하거나 안타 시메트릭 해야 된다라는 제한 조건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왔던 내용을 제가 얘기했어요. 계속 얘기했던 싱글렛 트리플렛이 또 나와요. 두 개 전자가 스핀을 갖고 있어요. 업스핀, 다운스핀. 그러면은 두 개 입자가 돌아다니면은 네 가지 상태가 가능할까요? 첫 번째 입자도 업, 두 번째 입자도 업인 상태가 있을 것이고, 첫 번째 입자도 다운, 두 번째 입자도 다운인 상태가 있어요. 근데 이 함수는 얘를 만족시켜줘. 1번하고 2번을 바꿔주더라도 똑같은 함수예요. 그러니까 시메트릭한 함수야. 다시 말하면은 요런 함수는 받아들일 수 있는 함수라는 거예요. 두 개의 전자가 똑같기 때문에. 자, 근데 얘 말고 첫 번째 전자가 업이고 두 번째 전자가 다운이다. 두 번째 전자가 업이고 첫 번째 전자가 다운이다. 이런 함수는 안 된다라는 거야. 이 함수하고 이 함수는 여기서 말한 시메트릭한 함수도 아니고 안타시메트릭한 함수도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함수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냐? 요 두 놈을 선형결합해서 새로운 두 개 함수 만드는 거 많이 했죠. 결국은 뭐예요? 두 개 더하고 한 번은 두 개를 빼줘. 그래서 이런 함수만 가능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함수는 앞에서 얘기했던 표현대로 하면은 이건 시메트릭한 함수고 얘는 이제 안타시메트릭 함수다라고 부르고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 세 개를 트리플렛이라고 부르고 요 놈은 우리가 이제 싱글렛이다 부른다. 그래서 그 상태를 그리는 것이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왼쪽에 파란색으로 표현된 트리플렛 스테이트고요. 오른쪽으로 요 안타시메트릭 함수는 싱글렛 함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자, 트리플렛 상태는 두 개의 스핀은 각도가 몇 도죠, 이게? 대략 70도죠, 그죠? 반면에 싱글렛에 있는 각도는 얼마가 되냐면은 각도가 달라요. 얘는 70도 정도 유지하고 있고 얘는 180도 정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도록 하세요. 자, 이게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첫 번째. 자,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도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어떤 함수가 있어요. 뭐 원자 오비탈이든 뭐든. 자, 두 개의 오비탈이 있는데 얘네가 두 개가 상호작용해서 새로운 두 개를 만들어. 근데 제가 눈에 말하지만 이 함수는 주로 풋사이 비함수인데 거기에 어떤 함수가 섞여 들어가냐면 이 함수가 섞여 들어온다 그랬죠. 뭐 대충 뭐 풋사이라고. 이 함수는 여기 함수 성분이 섞여 들어오면서 에너지가 떨어진다. 그 다음에 이 함수는 풋사이 비함수가 섞여 들어와서 에너지가 올라간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했었죠. 이 얘기가 또 나올까요? 서로 두 개가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새로운 두 개를 만들어요. 기억해. 첫 번째, 두 개가 서로 상호작용해서 새로운 두 개를 만드는데 간격이 어떻게 되죠? 처음 간격은 요만큼이었잖아요. 상호작용하면 어떻게 되죠? 간격이 더 벌어져요. 그죠? 근데 벌어질 때 그냥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 오비탈에는 위쪽 성분이 섞여 들어오고 위쪽 오비탈도 마찬가지로 아래쪽 오비탈의 성분이 섞여 들어오면서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이거고 첫 번째는 이거. 두 개 입자가 서로 똑같다. 그럴 때는 알파, 베타 요 함수하고 요 함수는 존재하지 않고 두 개를 더한 거, 두 개를 뺀 것만 존재한다는 것이 두 번째. 이걸 기억해.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실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뭘 볼 거냐면 이걸 보려고 해요. 여기 이거 X가 프로톤이에요. X라고 이름 짓는 프로톤이 있고요. 자, A라고 이름 지어 있는 프로톤이 있어요. 자, 그리고 각각의 프로톤은 케미컬 시프트 값이 있거든요. 그래서 X가 A다. 뭐 이런 상황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죠? 여기에는 전자가 많이 둘러싸여 있고 여기는 전자가 덜 둘러싸여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먼저 이 두 개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일반화학 때 어떻게 되겠어? 픽이 두 개가 나온다.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온다. 이게 UX, UA 이렇게 될까요? 얘 두 개가 완전 상호작용하면 픽 하나 나오고 픽 하나가 더 나와. 근데 이 두 개가 서로 상호작용을 해. 커플링을 해. 그래서 그 얼마나 상호작용을 많이 하냐가 바로 커플링 콘스탄트 J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픽이 하나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프린트문의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픽이 이렇게 갈라져 나온다는 거죠. 얘는 얘 때문에 두 개로 갈라지고 얘도 X 때문에 두 개로 갈라진다. 요 놈이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요 두 놈의 간격은 똑같은데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JXJ다 라고 일반화학 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두 개 서로 다른 케미컬 식두값을 갖는 프로톤이 있는데 서로 상호작용까지 한다 그러면 두 개씩 두 개 나온다. 요 간격은 요 두 놈의 커플링 콘스탄트에 해당한다라고 한 것이 일반화학 때 설명한 거고, 이제 불분화학이니까 에너지 레벨 다이어그램으로 설명해 주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NMR 얘기할 때 계속 했던 것이 뭐냐면은 자기장을 걸어주지 않았을 때는 두 개 스핀이 에너지가 똑같다고 그랬죠. 근데 자기장을 걸어주게 되면 업 스핀은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고 다운 스핀은 에너지가 이제 높아지게 돼요. 프린트문의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근데 케미컬 시프트 값이 달라요. 얘는 작고 얘는 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똑같은 비제로라는 자기장을 걸어주더라도 얘가 더 큰 자기장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얘가 작은 자기장을 느낀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상으로 그리자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여기가 A 프로톤이 느끼는 자기장이고 여기가 B 프로톤이 느끼는 자기장이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기준점이에요. 그래서 편의상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요 에너지 레벨을 이거를 140이라고 부르고요. 요 간격을 그러니까 업스핀과 다운스핀의 에너지 간격을 구체적인 숫자를 내가 해줄게. 140.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100이라고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에너지 준위를 그려요. 프린트문의 에너지 준위를 그려요. 요거를 똑같이 요 그림을 똑같이 재현해 주려고 그래. 자, 그러면은 아이고 이게 X죠. 이게 업이고 이게 다운이냐? 자, X도 업이고 A도 업일 때가 가장 에너지가 낮을 때죠. 그럼 에너지가 얼마가 될까? 이게 100이니까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120에 둘 다 업일 때 이렇게 에너지가 나오겠죠. 이거 X 프로톤도 업, 그 다음에 A 프로톤도 업일 때 에너지가 마이너스 100. 요 그림에 의하면은 자, 그 다음 가장 에너지가 높을 때는 어떨 때일까요? 둘 다 베타일 때, 둘 다 업일 때가 되겠죠? 위로 50 올라가고 위로 70 올라가니까 여기도 120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는 X가 베타고 A가 알파일 때 X가 베타니까 이게 에너지가 얼마가 되죠? 이게 위로 50이 올라가죠? 아래로는 얼마가 내려가요? 70이 내려가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X 프로톤은 베타, A 프로톤은 알파. X 프로톤은 따라서 에너지가 위로 50 올라가잖아요. 근데 A 프로톤은 아래로 70이 내려가잖아요. 그럼 얼마가 되죠 이게? 마이너스 20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 이건 뭐죠? X가 업이고요. A가 베타가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죠? 얘가 마이너스 7, 이거 맞나? 이게 플러스 70이 되고 얘가 마이너스 50이 되니까 얘는 얼마가 될까요? 플러스 20이 된다는 거야. 이해가나요? 그러니까 베타 알파하고 알파 베타가 에너지가 다른 값을 갖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X가 느끼는 자기장의 세기하고 A가 느끼는 자기장의 세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간격이 나온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요 트랜지션은 무엇을 의미할까? 요 트랜지션은 이게 X고 이게 A거든요. A 프로톤은 변화가 없죠, 그죠? A 프로톤은 그냥 알파인 상태예요. 근데 그냥 X만 알파에서 베타로 올라가는 게 되는 거죠, 그죠? 그 관계가 얼마죠, 이게? 100이라는 거죠. 그 100이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X가 업에서 다운으로 되는 거. 100이라는 거죠. 요거는 무엇에 해당하는가? 요거는 알파 A 프로톤은 안 변한 상태죠. 베타로 안 변한 상태에서 뭐만 바뀐 거죠? X만 알파에서 베타로 하는 거. 얘도 뭐죠, 이거? 요 텐션은 바로 또 얘도 100이야.
플러스 1에서 120으로 100 차이, 이것도 100 차이 나고 이것도 100. 이거 X 트랜지션을 나타낸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트랜지션은 뭐를 나타낸 걸까요? 요 트랜지션은 X는 변화가 없어요. X는 알파, 여기도 알파. 뭐만 변한 거예요? A 프로톤만 알파에서 베타로 바뀐 거거든요. 간격이 얼마죠? 마이너스 120에서 120이니까 140이잖아요. 요거로 해요. 여기서 여기로 간 거. 그러니까 이건 A 프로톤의 트랜지션이야. 얘는 뭘까요? 얘도 뭐만 바뀌는 거죠? X 프로톤은 안 바뀌어. 베타인 상태에서 안 바뀌고 A 프로톤만 알파에서 베타로 바뀌는 거야. 빼기 120에서 110, 여기서 140이니까 얘가 나온다. 이것도 A 트랜지션이다라는 거야. 따라서 이런 상황이라면 픽이 어떻게 나올까? 이렇게 나오겠죠? 요거나 어디서 나오나요? 100에서 나올 것이고, 요거나 요거 어디서 나오죠? 140에서 나올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강조한 게 뭐죠? 이 두 개 프로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 에너지 준위에는 스핀하고 마그네틱 필드와의 상호작용만 고려가 돼 있지, 두 개 스핀 간의 상호작용은 고려되어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두 개 스핀이 상호작용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알파는 뭐죠? 두 개 스핀이 서로 똑같은 방향에 있으니까 자석이 똑같은 방향에 있으니까 어떻게 청력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요? 얘는 에너지가 높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높아져야 된다는 거죠. 얘는 어떻게 될까? 베타도 에너지가 이렇게 높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얘는 어떠죠? 알파, 베타, 알파는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에너지가 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실제 에너지 준위는 얘가 아니고 이렇게 되더라 하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요 픽 아까 얼마에서 나왔었나요? 아까 100에서 나왔었잖아요. 100. 근데 이제는 요 트랜지션이 어디로 바뀌면 여기로 바뀌어. 얘가 어떻게 되죠? 이게 줄어든다는 거야. 줄어들어.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요 트랜지션은 원래 여기서 있어야 되는데 스핀 간의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은 여기로 가는, 얘는 늘어난다는 거야. 그죠?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 뭘 정해야 되냐면은 두 개가 스핀 상호작용해서 뭐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잖아. 그것을 결정하는 요인이 뭐냐면은 아까 여기 X가 있고 A가 있는데 여기 두 개가 상호작용을 하는데 얼마나 크게 상호작용하는가를 뭐로 나타낸다고 그랬죠? 요 J값으로 상호작용을 표현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이 얼마큼 올라가는 거냐? 바로 4분의 J만큼 올라간다. 왜냐면 4개가 움직이니까 4개의 상태가 움직이기 때문에 4분의 1씩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4분의 J만큼 올라가고요. 얘는 4분의 J만큼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픽이 아까는 얘나 여기서 나왔어요. 100에서 나왔었거든요. 근데 요 픽은 이제 여기서 나오지 않고 4분의 J, 2분의 J만큼 줄어들어.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보여. 2분의 J만큼 떨어진 데서. 그 다음에 요 픽은 얼마큼 올라가죠? 4분의 J만큼 늘어나니까 2분의 J만큼 올라간 쪽에서 보이더라고요. 요 픽이 요 두 놈이 같은 놈이었는데 이제는 요 놈으로 보여서 픽이 두 개로 보인다는 거예요. 간격이 얼마죠? 2분의 J니까 J만큼 벌어진다. 뭐 그런 식의 얘기가. 여기도 마찬가지죠. 원래 이 픽이었었거든요. 이 픽. 여기 이렇게 하나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요 픽이 이제는 뭐로 바뀌는 거죠? 요 픽으로 바뀌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죠. 요거 2분의 J, 4분의 J만큼 줄어들고 4분의 J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2분의 J만큼 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요 픽은 요 픽으로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면 4분의 J만큼 올라가고 4분의 J만큼 내려가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2분의 J만큼 돼서 픽이 두 개 나온다라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내가 얘기할 것은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고 프린트물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걸 얘기하려고 이걸 끌어주고 낸 거야.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두 개가 똑같은 프로톤이에요. 두 개가 똑같은 프로톤. 아까는 요 두 개 프로톤이 다른 프로톤, 이게 X레이라고 그래서
다른 프로톤이었다고 그랬잖아요. 핵심은 뭐냐면은 다른 프로톤이기 때문에 요 상태하고 요 상태가 다른 값을 가졌어요. 알파 베타냐 베타 알파냐 따라서 다른 값을 가졌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겠죠. 지금은 두 개가 똑같은 프로톤이거든. 따라서 얘는 알파 알파가 아래쪽에 있고요. 베타 베타가 위쪽에 있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나 베타 알파가 똑같아. 왜 그러냐면 이제는 두 개가 똑같은 프로톤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왜 그러냐면 지금 내가 방금 뭐라 그랬냐면은 얘하고 얘는 똑같은 프로톤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똑같은 프로톤인 경우를 나타내는 파동함수는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알파 베타 혹은 베타 알파라는 것은 불가능하고 뭐만 가능하다 그랬지?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혹은 알파 베타 빼기 베타 알파만 가능하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라. 이거는 이런 함수는 존재하지 않고 이런 것만 존재한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그러는 것이 프린트물의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 이런 에너지 준위는 불가능하고요. 요것들의 선형그래프에서 만든 요 상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는 불가능하니까 가능한 상태로 요 놈만 가능한. 근데 요 세 개가 뭐라고 그랬죠, 이거를? 아까 트리플렛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 놈은 이제 싱글렛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싱글렛은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그린다고요? 하나는 업이고 하나는 다운데 각도가 몇 도냐면은 180도를 유지하는 상태가 싱글렛이고 요 놈은 어떤 상태냐면은 업, 다운인데 요 각도가 70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요 스핀 간에 서로 상호작용을 할 거라. 얘도 상호작용을 하고 얘도 상호작용을 할 텐데 에너지가 다를 거라는 거죠, 이제는. 요 상태하고 요 상태하고. 자, 얘는 어떨까요? 서로 반대 방향이거든요. 서로 반대 방향, 그러니까 정확히 자석이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인력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얘는 에너지가 어떻게 될 거냐면은 에너지가 떨어질 거라는 거죠. 반면에 얘는 완벽한 패러렐은 하지만 70도라고 하는 얘에 비하면 각이 작아지기 때문에 얘네들은 에너지가 이제 높아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물에 어떻게 그림을 그렸냐면은 요놈 트리플스트 에너지가 높아져. 얘도 에너지가 높아져. 요 상태 중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아이오는 에너지가 높아져. 그래서 트리플렛 스테이트를 구성하는 요놈은 에너지가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요놈 알파 빼기 베타 알파는 에너지가 낮습니다. 요놈은 트리플렛 스테이트를 구성하고 요놈은 싱글 스테이트를 구성하더라라는. 그래서 이것이 최종적인 에너지 준입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요. 여기 AA가 있으면 이 두 놈이 서로 상호작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얼만큼 올라가느냐. 근데 지금 어떻게 되죠? 요놈 세 개가 올라가고요. 하나만 내려가요. 그래서 요 간격하고 요 간격이 같지가 않아요. 그건 우리가 일반 학교도 배웠었죠. 이게 5개 디오비탈이 있는데 이게 3개짜리가 있고 여기 2개짜리가 있을 때 요 간격하고 요 간격 다르다 그랬죠. 요거는 5분의 2만큼 내려가고요. 요거는 5분의 3만큼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얘도 마찬가지. 이거는 3개가 올라가고 하나가 내려가기 때문에 올라가는 놈은 얼만큼 올라가냐면은 4분의 j 만큼 올라가고 내려가는 놈은 얼마가 내려가냐면은 4분의 3만큼 내려가요. 왜냐면 내려가는 것은 하나고 올라가는 것은 3개가 되기 때문에 얘가 3배가 더 내려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최종적인 에너지 주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비수 쏴주게 되면은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게 되면 올라갈 텐데 트리플렛 스테이트는 언제나 트리플렛 스테이트로 올라가요. 여기 있던 놈은 여기로 올라가요. 여기 있던 놈도 여기로 올라가요. 여기 있던 놈이 여기로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트리플렛이고 여기는 싱글렛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핀 상태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는 못 올라가고요. 여기서 여기로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요 간격하고 요 간격이 같다라는. 그래서 픽이
하나만 나오더라 하는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고 요놈 트리플에서 트리플스로 가는 요놈만 가능한데 얘하고 얘가 간격이 똑같기 때문에 픽이 하나만 나오더라 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은 뭐냐면은 얘하고 뭐를 비교할 거냐면은 앞에서 봤던 놈 얘하고 비교를 하려고 그래. 왜 비교를 할 거냐면은 이 상태는 지금 요거거든요. 얘는 다른 프로톤이고요. 얘는 똑같은 놈이에요. 자, 다르다 비슷하다는 것을 뭐로 판별할 거냐면은 요 케미컬 시프트 값으로 판별을 해주려고 그래요. 요 두 개가 다르다는 의미는 뭐냐면 요게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요게 다른 놈을 NMR에서는 다른 놈이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무슨 일을 할 거냐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은 얘하고 얘가 많이 다르다. 그랬을 때는 왼쪽에 그렸던 요 에너지 준위를 그릴 거야. 근데 무슨 일을 할 거냐면은 내가 여기 있던 놈의 케미컬 시프트 값을 점점 X 값으로 가까이 가려고 그래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나와야 되는 거죠? 얘가 나온다는 거죠. 처음에는 얘하고 얘가 다른 프로톤이야. 다시 말하면은 요 케미컬 시프트 값하고 얘가 달라. 그래서 왼쪽처럼 그림이 나왔어. 근데 무슨 일을 할 거냐면 이러면 점점 가까이 가게 할 거야. 그럼 뭐가 되냐면 결과 얘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럼 문제는 뭐냐면은 요 상태일 때는 픽이 몇 개가 보인다고 그랬냐면은 4개가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 상태는 픽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냐? 하나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개에서 하나로 바뀌는 거라는 거죠. 픽이 4개에서 하나로 어떻게 되면은 여기 있는 케미컬 시프트 값을 점점 가까이 가게 되면은 4개에서 하나로 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프로톤이 똑같을 때는 베타, 알파는 앞서랑 똑같은데 여기가 다른 거예요. 이 상태는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알파하고 여기서는 알파 빼기 베타, 알파 똑같은 놈일 때는. 근데 다른 놈일 때는 어떻다 그랬네? 다른 놈일 때 그냥 알파, 베타, 알파가 가능. 이거는 다른 프로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른쪽 케이스랑 왼쪽 케이스는 이 두 개는 똑같아요. 베타, 알파는 똑같아요. 요 가운데가 다른다는 거예요. 요 놈이. 프로톤이 서로 다를 때는 알파, 베타, 알파 상태가 가능해. 근데 프로톤이 똑같을 때는 그런 상태가 불가능하고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알파 빼기 베타, 알파만 가능하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여기서 케미컬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로 바뀌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지금 내가 이 부분만 그려도록 할게요. 이 부분. 위 아래는 똑같거든. 얘하고 얘는 다르지 않고 이 부분만 다른 거야. 이 부분. 이 부분만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그러니까 알파 베타 얘가 베타 알파야. 다른 프로톤일 때는 똑같은 프로톤일 때는 어떻다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베타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거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요 두 놈이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두 놈이 서로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아까 제가 여기 풋사이 A가 있고 또 낮은 순위에 풋사이 B가 있다 그러면은 요 두 개가 서로 상호작용하게 되면은 본딩을 만들고 안타의 본딩을 만들고 이게 똑같은 거예요. 요 두 개가 서로 상호작용해서 새로운 두 개를 만들어요. 근데 여기는 원래 있던 함수에 다른 함수가 섞여 들어와. 풋사이 A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래 있던 함수에 요 함수가 섞여 들어와. 그래서 얘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현상이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알파, 베타 알파가 있는데 요 두 놈이 서로 섞여. 그래서 알파, 베타에는 뭐가 섞여 들어오냐면은 베타, 알파 성분이 섞여 들어오면서 에너지가 높아지겠어요. 반면에 여기에는 어떤 성분이 섞여 들어오냐면 위쪽 성분이 섞여 들어가면서 에너지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케미컬 시프트 값이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두 개 스핀 상태가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섞이면서 얘는 위쪽 오비탈에는 아래쪽 오비탈 성분이 섞여 들어가서 트리플렛이 되고요. 아래쪽 성분은 위쪽 성분이 섞여 들어가면서
싱글렛이 되더라 하는 얘기. 그러니까 요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이게 마지막인데 이제 자, 왼쪽에 보면 요 빨간색 픽 있고 녹색 픽 있고요. 파란색 픽 있고 까만색 픽 있어. 요거는 서로 다른 프로톤인 얘기고 같은 프로톤일 때는 요 파란색 픽 있고 녹색 픽. 됐죠? 자, 요 놈을 아래쪽에다 스펙트럼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요게 빨간색이고 요게 녹색, 요게 파란색이고 요게 검정색이라는 거죠. 자, 여기는 트랜시션이 4개가 보이죠? 여기는 2개가 보이네. 요 놈하고 요 놈은 이제 같은 놈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 파란색이 어디에 대응되냐면은 여기 파란색에 대응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 녹색이 어디에 대응되냐면은 여기 녹색에 대응돼. 다시 말하면은 여기 검정색하고 여기 빨간색은 여기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여기로 가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요 픽, 바로 요 픽에 있을 때는 점점 줄어든다. 이게 안 보이잖아. 아예. 여기서 여기로 가면서 요 픽하고 요 픽에 있을 때는 점점 줄어든다는 거야. 그게 어느 정도죠? 요 놈하고 요 놈은 점점 인텐서티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서 요건 줄어들어. 반면에 요 놈하고 요 놈은 인텐서티가 점점 요 놈이 줄어드는 만큼 요 놈이 줄어드는 만큼 요 놈 픽은 인텐서티가 이제 커지게 된다. 그래서 완전히 똑같아 버리면 요건 완전히 없어지고 요 2개가 하나로 뭉쳐지게 되면서 픽이 하나가 나오더라 라는 것이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은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그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그려진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이 2개 픽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그냥 우리가 통상에 봤던 2개가 나와요. 근데 이게 점점 가까워져. 그 2개 프로톤이 가까워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계속 아래쪽으로 보면서 어떻게 되죠? 붙어지게 되면 이렇게 돼. 여기 있는 놈은 인텐서티가 줄어들어. 반면에 서로 마주 보는 놈의 인텐서티는 이제 커지게 된다. 그래서 완전히 가까워지게 되면은 요 2개는 아예 없어져 버려. 그리고 요 놈 2개도 가까워져.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의 픽이 나오더라. 여기서 이쪽으로 간다라는 조금 난해한 부분을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NMR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앞서는 T1 측정하는 거였어요. 이번에는 T2 측정하는 거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NMR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자, 이게 왼쪽이 평형 상태예요. 이렇게 그 스핀들이 널리 퍼져 있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마그네틱 그 펄스를 쏴주게 되면 픽이 이제 모인다 그런 얘기 했었죠, 그죠? 근데 요거를 위쪽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지축 위쪽에서 보면은 T2는 뭐죠? XY 성분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것이 요 스핀을 지축 방향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축 방향에서 보면은 어떤 모양이 되냐면 뭐 이런 식이 되겠죠. 평형했을 때는 뭐 화살표들이 랜덤하게 퍼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90도 펄스를 쏴주게 되면 이것들이 모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화살표들이 다 모여요. 평형 상태, 지축에서 바라보는 거, 지축에서 평형 상태에서 널리 퍼져 있던 것이 90도 펄스를 쏴주게 되면 이것들이 모인다 그랬죠, 한쪽으로. 근데 90도 펄스를 꺼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원래 상태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죠? 랜덤하게 퍼져 있던 놈을 바깥에서 펄스를 쏴주게 되면 이것들이 모여 있다가 그 펄스를 꺼주게 되면은 이건 평형 상태가 아니까
다시 원래 상태로 복귀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빨리 복귀하느냐, 그것이 바로 T2 릴렉세이션 타임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있던 놈이 왜 퍼지냐, 그걸 설명해 줘야 되거든요. 여기 있던 놈이 왜 퍼지느냐, 그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프린트물의 아래쪽에 나와 있지만 메커니즘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인호모지니어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호모지니어스. 이건 뭐냐면은 이렇게 모여있던 화살표가 왜 멀리 퍼져 있는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먼저 그 다음 페이지에 인호모지니어스부터 얘기를 할게요. 인호모지니어스는 뭐냐면은 내가 지축에서 바라보는 거야. 지축에서. 그래서 어떤 스핀이 있거든요. 이 스핀은 내가 지축에다가 자기장을 걸어줬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그랬죠? 계속 돈다 그랬죠. 이게 시계 방향으로 돈다 그랬죠. 시계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100메가헤르츠로 계속 돌고 있어. 뺑뺑이 100메가헤르츠로 돌고 있어. 근데 이런 상황은 표현하기 힘들기 때문에 NMR에서는 보통 로테이팅 프레임이라는 것을 보통 도입을 해.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나도 같이 100메가헤르츠로 돈다라고 생각하고 이 스핀을 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 스핀 혼자만 있었다 그러면 얘는 계속 요 방향에 있을 거야. 왜냐면 나도 같이 돌고 있기 때문에. 자기장을 걸어주게 되면 얘는 100메가헤르츠로 돌 텐데 나도 돌고 있어. 그럼 얘는 가만히 이렇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원래는. 자, 그런데 얘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어떤 큐벳에다가 샘플을 찍으면 어떤 샘플은 여기 있고 어떤 샘플은 여기, 어떤 샘플은 여기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깥에서 B0라는 자기장을 쏴주지만 국소적으로 요놈이 느끼는 자기장, 요놈이 느끼는 자기장, 요놈이 느끼는 자기장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스핀이 놓여 있는 상황에 따라서 여기는 좀 더 강한 자기장을 느낄 수가 있고 여기는 좀 더 약한 자기장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 그 자기장을 느끼는 때도 있겠죠. 원래 그 자기장을 느끼는 놈을 관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얘가 계속 요 자리에 있겠죠. 원래는 돌지만 나도 100메가로 똑같이 돌고 있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서 있을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는 약한 자기장을 느끼고 있다라고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는 강한 자기장을 느끼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스핀은 어떻게 될까요? 제자리 있지 않고 이쪽으로 간다는 거죠. 지금 스핀이 원래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다고 가정을 해요. 시계 방향으로 100메가로 돌고 있어. 원래 100메가를 그대로 느낀다 그러면은 나도 100메가로 같이 돌고 있기 때문에 스핀은 요 자리로 계속 유지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얘 말고 얘는 국소적으로 좀 약한 자기장을 느끼고 있어. 그러면 여기 있던 놈은 어떻게 있을까요? 왼쪽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일 거라는 거죠. 여기 있는 놈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걸어준 자기장보다 더 큰 자기장을 느끼게 되면 얘는 어느 쪽으로 움직일 거냐면은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게 돼요.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스핀이 제각각 움직이게 된다. 그것이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던.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국소적으로 약한 자기장을 걸리는 놈은 이쪽으로 움직이게 돼. 기준 자기장보다 더 큰 자기장을 느끼게 되면 시계 방향으로 움직여. 느리는 놈은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고 빠르게 움직이는 놈은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거다. 근데 그것이 위치에 따라 다른 거죠. 어떤 위치에 따라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놈, 여기 있는 놈, 여기 놈들을 다 합쳐놓으면 왼쪽 그림처럼 된다는 거예요. 왼쪽 그림처럼 보면 어떤 놈은 여기서 움직이고 어떤 놈은 여기, 어떤 놈은 여기, 어떤 놈은 여기. 이런 식으로 이 화살표가 퍼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을 걸리게 되면 이제 이것들이 전부 다 퍼지더라 라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인호모지니어스 브로데닝이라고. 그래서 요것의 특징은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스핀이나 여기 있는 스핀이나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는 거야. 여기 있는 스핀이나 여기 있는 스핀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데 얘는 더 빨리 돌고 있고 얘는 느리게 돌고 있다는 거야. 하지만 공통점은 뭐냐면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는 거야. 그래도 이 화살표가 퍼진다는 거죠. 그것을 인호모지니어스 브로데닝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거 말고 또 다른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것이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호모지니어스 브로데닝. 우리가 측정하는 것은 이제 요건데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 샘플이 있어요. 여기 샘플 하나 있고 여기 샘플 하나 있고 여기 샘플 하나가 있어요. 근데
바깥에서 비제로를 쏴주게 되겠죠. 자, 한 가지 여기서는 내가 바깥에서 비제로를 쏴주고 여기가 강한 자기장을 느낀다고 그랬잖아요. 그 자기장의 세기는 변하지가 않아. 얘보다 큰 자기장을 느끼지만 그 자기장의 세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자기장이 내가 요 수준이라고 해봅시다. 요게. 근데 여기 자기장은 이거야. 그냥 B1이야. 이게 X축이 T거든요. 시간이 흐르더라도 요 B0보다 더 큰 자기장을 느끼긴 하지만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야. 지금 가정이 일정하게. 여기는 마찬가지로 일정하게 유지가 돼. 얘보다는 작은 자기장을 느끼지만 일정한 세기의 자기장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인호모지니어스 브로딩에는. 자, 근데 호모지니어스 브로딩은 그게 아니야. 자, 여기 있는 자기장을 보면은 여기에 프린트 우리가 나왔지만 플럭추에이션 한다는 이런 식으로. 시간에 따라서 플럭추에이션. 평균은 비제로야. 평균은 뭐 비제로겠지만 여기서 플럭추에이션,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 플럭추에이션을 하게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은 만약에 플럭추에이션 하지 않는다. 자기장이 딱 일정하게 비제로로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그러면은 얘 움직이지 않아야 되겠죠, 그죠?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데 얘가 속도가 커졌다, 자기장이 커지게 되면 도는 속도가 달라진다 그랬잖아. 속도가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거든요. 그럼 이 스핀이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으로 갔다, 시계 방향으로 갔다,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플럭추에이션 한다는 거죠, 이렇게. 얘도 플럭추에이션하고, 얘도 플럭추에이션하고, 얘도 플럭추에이션 하게 된다. 그래서 어느 일정 시간에 보면 어떤 놈은 여기가 있고, 어떤 놈은 여기가 있고, 어떤 놈은 여기가 있고, 어떤 놈은 여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도 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랑 다른 점은 뭐냐면은, 아까는 어느 위치에서나 시간이 변하더라도 일정한 자기장의 세기를 느껴. 단지 기준 자기장으로부터 큰 놈이 있고 작은 놈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퍼지게 된다는 거지. 그런 식으로 화살표가. 근데 지금 얘기는 그게 아니야. 지금 얘기는 자기장의 세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플럭추에이션,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요 속도가 계속 바뀌는 거야. 빨리 움직였다가 느리게 움직여, 빨리 움직여 느리게 하면서 계속 퍼지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들을 시간이 오래 흐르게 되면 결과적으로 얘네가 전부 다 퍼지더라. 그래서 이렇게 퍼지는 것을 호모지니어스 브로드닝이다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T2로 측정한다고 그러는데 이 T2는 뭐냐면 바로 이 호모지니어스 브로드닝에서 퍼지는 것을 측정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마지막 그림이에요. 마지막 그림. 자, 마지막 얘기를 하기 전에 아까 T1을 어떻게 측정한다고 기억나나요? T1은 처음에 뭐를 쏴준다고 그랬죠? 180도를 쏴준다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일정 시간 그린 다음에 90도 펄스를 쏴준다. 그래서 파워를 계속 바꿔가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측정하는 것이 T1이었고요. 지금 얘기하는 T2 아래쪽에 보면 어떻게 되죠? 얘랑 반대야. 처음에 90도 펄스를 쏴줘. 그러면 일정 시간 기다려야 해도 마찬가지. 파워를 기다려. 그 다음에 180도를 쏴줘. 순서가 반대야.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 타우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타우 정도 되는 시간에서 시그널이 큰 시그널을 얻을 수 있어요. 여기가 타우라 그러면은 타우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 시그널이 커져.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포톤 에코라고 이름이. 에코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내가 아 소리 지르면은 다시 되돌아와가지고 또 소리가 크게 되잖아요. 요 시간하고 요 시간이 같아. 타우 정도 기다리게 되면 갑자기 시그널이 팡 커지는 때가 있어. 이제 그때 시그널 측정하는 것이 바로 포톤 에코 실험이고, 그럼 얘가 왜 필요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얘는 90도 펄스 쏴주거든요. 자, 그래서 시작은 자, 이거 G축에서 바라보는 거야, G축에서. 그래서 90도 펄스를 딱 쏴줘. 여기. 그럼 스핀이 전부 어디에 모였냐면 이제 여기에 모였을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가정은 아까 이 화살표가 퍼지는 요인이 인호모지니어스가 있고 호모지니어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건 일단 생각하지 말고 요거만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위치에 따라서 빨리 움직이는 놈이 있고 느리게 움직이는 놈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요건 일단 생각하지 말고 얘만 보자고요. 90도 펄스를 딱 쏴주는 순간 모든 스핀들이 여기에 가 있어요, 지금.
자, 근데 이게 있다고 그랬잖아. 이게 있다라는 얘기는 뭐죠? 어느 위치에 있는 놈은 큰 자기장을 느끼고 어느 위치에 있는 놈은 자기장을 느끼기 때문에 느리게 도는 놈이 있고 빨리 도는 놈이 있어요. 그래서 프린트문에 보면은 느리게 도는 놈은 내가 녹색으로 표현했거든요. 어떤 놈은 조금 느리게 돌고 어떤 놈은 더 많이 느리게 돌아. 그리고 어떤 놈은 파란색으로 표현해서 표현은 빨리 돌아. F1. 빨리 돈다는 얘기는 뭐죠? 국소적으로 큰 자기장을 느끼는 놈. 이놈은 국소적으로 작은 자기장을 느끼는 놈. 그래서 느리게 도는 놈, 빨리 도는 놈 이렇게 간다는 거죠. 자,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게 여기 딱 걸었을 때가 0초거든요. 그래서 내가 1초를 기다렸어. 1초를 기다리고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예를 들어서 요게 10도 돌아갔다고 해봅시다. 요게 20도 돌아갔다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요 놈은 예를 들어서 30도 돌아갔다고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요 1초가 바로 요거 1초예요. 1초 동안 기다렸어요. 이렇게. 요 상태가 바로 요 상태야. 그런 다음에 뭐를 쏴주게 되냐면은 이게 180도니까 요 상에서 180도를 돌아줘. 요 축으로 180도 돌려주게 되면 요 놈이 이쪽으로 가버려야 되겠죠. 그것이 그림의 3번에 해당하는 거예요. 요 상태가 바로 이렇게 퍼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때 내가 180도 펄스를 쏴줘. 그러면 요 놈을 이쪽으로 돌려주게 되니까 요 그림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이렇게 반전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 놈이 어디로 가냐면은요. 여기로 가. 요 놈이 여기로 가. 그러니까 요 놈은 20도. 요 놈은 10도. 요 놈은 30도 이렇게 됐다는 거죠. 여기서 180도 펄스를 쏴주게 되면 요 상태가 어디겠냐? 바로 요 그룹이라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1초를 기다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1초를 기다리게 되면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1초 기다리면 여기 있던 놈이 여기로 가는데 1초 동안 10도 돌아간다 그랬잖아. 지금 요 화살표가 어디로 가 있냐면 여기로 가 있거든요. 요 각도가 몇 도면 10도야. 1초 기다리면 얘가 어디로 갈까요? 여기로 간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요 화살표는 어디로 갈까요? 지금 여기를 그려보면 1초 기다리면 여기서 여기까지 20도 움직였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기 돼 있을 때 요 위치였는데 1초 기다리면 요 놈이 20도 돌아갈 테니까 얘도 어디로 가죠? 여기도 갈 거라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1초 기다리잖아요. 1초 기다리게 되면은 퍼져있던 화살표들이 전부 어디로 가죠? 전부 여기로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그널이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1초 기다렸던 동안 180도 펄스를 쏴주고 1초를 기다리게 되면은 화살표들이 다시 모이게 돼. 그래서 시그널이 커지게 나온다는 거예요. 요 시그널을 수정했다라는 거야. 포톤 에코는. 자,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갖다 1초가 아니고 2초 기다린다. 여기 2초 기다린다 하더라도 어떻게 될까요? 시그널은 똑같이 나와야 돼. 맞네. 이게 퍼진다고 하더라도 이런 실험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화살표들이 원래 제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 따라서 이걸 1초로 하던 시그널을 측정하던 2초로 하고 시그널을 측정을 하던 내가 이거를 갖다가 타우라 그러면은 타우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나간다. 이렇게. 이게 핵심이다 이게. 원래는 이게 퍼지기 때문에 시그널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원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 퍼지더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실험 셋업을 하게 되면 퍼졌던 화살표들이 다시 원래 자리로 복귀할 수밖에 없어요. 원래 자리로. 이걸 바꾼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일정한 시그널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실험을 해보면 이렇게 되지가 않아. 이렇게 쭉 떨어지더라는 얘기죠. 이게 왜 떨어지냐는 거예요. 이게 왜 떨어지냐면 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호모지니어스. 지금 이게 일정하다라고 가정하는 것은 뭐냐면은 얘가 없을 때는 얘가 일정하게 나오겠지만 사실은 얘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쭉 떨어진다는 거예요. 얘가 뭐죠? 이거는 얘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빨라졌다 느려졌다 하면서 복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조건 때문에는 여기가 다시 제자리로 못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떨어진다. 이게 떨어지는 이유는 얘가 존재하기 때문에 떨어진다. 따라서 이 실험은 뭐를 측정하는 거냐면은 얘를 측정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T2를 측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 아니고 사실 말이 어려운 내용을 했는데요.
그래서 NMR에서는 T1, T2 이거 말고 지금 수업 시간에 T1, T2만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거 말고도 다른 것들을 많이 측정을 하고요. 지금 봤지만 T1 측정할 때는 180도 쏴주고 90도 쏴주고 T2 측정할 때는 90도 쏴주고 180도 쏴주고 이거 펄스 순서를 바꾸면 T1을 측정할 수가 있고 T2 측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NMR 하는 사람들은 이 펄스 시퀀스를 디자인한다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어떤 순서로 디자인해서 쏴주게 되면은 뭐를 측정할 수가 있느냐 그것이 이제 NMR 전공하는 사람들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토픽을 배웠는데 혹시 오늘 한 것 중에 질문 또 너무 어려워서 뭘 질문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 네. 차차. 이렇게.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진도로 나가지는 않고요. 그 기말고사 대비로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거 좀 복습을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복습하는 시간 동안 잘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은 좀 물어보도록 하고 오늘은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업부터는 옛날 프린트 내가 준비한 거 갖고 올 거야. 아.